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65년입니다. 1965년에 미국 대학생들이 북베트남 폭격 항의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에 돌입하네요. 반공주의 광풍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학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스카르노가 실각이 되고 수하르토 독재가 시작됩니다. 1964년에 흑인들 인권 보호하는 민권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 민권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흑인 운동권 내부적 갈등으로 암살되는 해도 1965년입니다. 1965년 영국의 작가 에드워드 본드의 희곡 구원이 전폭적인 수정 없이 공연 금지라는 검열기관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초연되어 커다란 무리를 빚습니다. 본드는 6, 70년대 영국의 정치 사회 운동을 주도한 작가였죠. 구원에서 유모차에 갓난아이를 젊은이들이 돌로 살해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장면같이 사회 금기를 깨는 과격한 주제나 행위들을 무대로 가져와서 관객에게 충격을 줌과 동시에 관객의 비판적 의식을 일깨워보려는 시도들을 감행합니다. 이를테면 아르토의 폭력적 거리 무너뜨리기와 브레이트의 비판적 거리두기를 동시에 작용시켜 보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1967년 작품 이른 아침 또한 빅토리아 여왕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동성애적 관계라는 설정으로 공연금지 처분을 받는데 아, 사실 본드의 작품들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정치 사회적 의식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968년 영국 검열제도의 폐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을 둘러싸고 법적인 공방이 치열할 때 영국인 로렌스 올리비에가 언론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이 공연을 볼 용기를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드는 개인의 도덕적 각성에 의존하는 사회 변혁의 무력함을 통감하고 집단적 실천을 통한 점진적 변화라는 정치적 시각을 표명하게 되죠. 1965년 앞에서 앵포르멜 미술을 다룰 때 잠깐 언급했던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미술가이자 작가였던 앙리 미쇼는 프랑스 문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데요. 앙리 미쇼는 이를 거부합니다. 헉슬리처럼 창조에서 환각제 작용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미쇼는 글과 그림 등에서 때로는 환각제의 도움으로 인간의 희미하고 붙잡기 힘든 내부 생애를 탐사하려 했는데 어쨌든 그의 작품 세계는 동북아시아 선화를 연상시키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쇼의 글입니다. 서리빨 같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존재의 깊이를 바라보았다. 쌀쌀한 이 시선과 몸소리 나게 마주치자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졌다. 그러나 죽은 자들까지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붙들어 볼까 하고 나는 존재를 뒤졌다. 그것은 줄어들더니 마침내는 일종의 문자로 축소되었다. 다른 세계에서나 어떤 세계에서나 쓸 수 있는 문자로. 시란 언어를 향한 일제사격이며 현실은 조작된 것, 감각적이고 논리적으로 고안된 과잉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 앙림쇼 시학의 핵심은 무부봉, 그러니까 쓸데없이 덧붙여짐 없는 생생하고 싹싹하고 자유롭게 살아있음으로써 무부몽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이었던 것이 더는 진실이 아닌 것이 되도록 하려고 글을 썼고요. 내 생각에 그의 무부몽은 베르그송의 생명충동 엘랑 비탈과도 통합니다. 그의 시 바다와 사막을 진화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효력 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증오의 대상을 가슴에 심어주기 위한 모멸의 웃음처럼 효력 있다. 몸을 말리고 넛을 굳히는 사막처럼 효력 있다. 내 팽개쳐놓은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의 턱처럼 효력 있다. 효력 있다. 내 행동은.
미쇼가 1930년에 발표한 산문시집 뿔림무라는 인물은 뿔림무라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는 짧은 글들의 모임입니다. 그중 평화로운 사람의 전문인데요. 뿔림무는 벽이 만져지지 않아 벽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잠깐 놀랐다가 다시 잠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 집이 사라졌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도 다시 잠듭니다. 아, 잠시 후에 뿔림무와 부인을 향해 기차가 달려오는데 다시 또 잠들어요. 그런데 그 기차로 인해 부인이 죽었는데도 다시 또 잠들고요. 판사가 그로 인해 사형을 선고해서 사형 집행이 내일인데도 뿔림무는 다시 잠듭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는 아직도 이 글이 풍자인지 해탈인지 잘 모르겠어요. 뿔림무라는 이름은 깃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에서 찾은 미쇼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미쇼의 존재감이 나에게는 전해집니다. 그의 묘비명이라 해도 좋을 듯 싶네요. 극복하여라 내 가슴아. 우리들은 실컷 싸웠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멈췄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비겁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예, 앙리 미쇼입니다. 1965년 미국의 미술가 조지 코수스는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란 작품을 발표하는데요. 가운데에 실제 의자가 있고요. 그 옆에는 그 의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사전에 실린 의자의 정의를 확대 복사해서 전시한 그런 작품이에요. 1970년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의자를 설치하는 전시하는 그 공간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진을 새로 찍었거든요. 그래, 물체와 사진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래도 그대로 똑같은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 코슈에게는 흥미로웠어요. 이는 당신이 예술작품을 두고 작품의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것의 형상적 구성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지인즉슨 예술작품에서 작업의 물질적 결과물보다 작가의 비물질적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개념 예술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경향이 극단적인 데까지 이르게 되면 물질적 결과물은 통째로 사라지고요. 발표회장에 작가만 덩그러니 서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죠. 61년 미국의 철학자이자 미술가 헨리 플린트가 개념 예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요. 67년 솔 루이트가 개념 예술 단상이라는 책으로 이 개념을 일반화시킵니다. 조집 코스스도 1969년에 잘 알려진 철학 이후의 예술이라는 책을 저술하고요. 1967년경 영국에서 개념 예술적 경향에 눈을 뜬 일군의 미술가들이 69년 아트 랭귀지라는 잡지를 창간하는데 이 잡지 이름을 따서 이들을 아트 랭귀지 그룹이라 부릅니다. 잡지의 이름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개념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의 비물질적 아이디어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은 언어로서 예술이란 개념이 그것이 물질적 대상이든 비물질적 대상이든 어떻게 어떤 대상에 구체적으로 수여되는가 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식의 분석 철학적 관심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극단적인 데까지 가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질적 결과물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함께 예술 작품에서 정신적 차원의 감성적 울림의 경험 대신에 언어적 유희에 무책임한 기상천외함과 오만 방자함이 춤을 추는 무한 경쟁의 궤도로 접어들 위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련의 작업들, 가령 끌랭이나 게이지 등의 이런저런 해프닝적 작업이나 라우션버그의 지워진 캔버스 등도 개념 예술적 경향이 적지 않게 내포된 작업들이죠.
1961년 이탈리아 미술가 피에로 만조니가 발표한 예술가의 똥은 한마디로 압권입니다. 90개의 깡통에 정량 30g에 자신의 똥을 담아 같은 무게만큼의 금값을 받고 팔았는데요. 이 깡통 안에 정말로 만조니의 똥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값을 주고 산 작품의 가치를 아무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는 근거 있게 짐작합니다. 그럼 개념 예술적 작업을 몇 작품 볼까요? 이 작품이 코슈스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들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의자가 실제 의자가 있고요. 그 의자의 사진 그리고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지면 이렇게 사진도 바뀌어지죠. 1965년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피에로 만조니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아직도 아무도 저 깡통을 뜯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항상 언급은 했는데 보지 못했던 그런 라우션보그의 이레이즈드 쿠닝 드로잉이라는 작품입니다. 1953년 작품이죠. 예, 개념 미술이었습니다. 개념 예술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965년 에스토니아 태생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칸은 1957년 착공한 리처드 의학연구소를 완공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59년에 착공한 조너스 소크 연구소를 또 완공합니다. 이 두 건물은 독일의 발터 크로피우스, 네덜란드의 미스 반데로에, 프랑스의 르꼬르비지에 등 현대건축 1세대가 주도한 1928년에 발족한 시험 현대건축국제회의가 1956년 제10회 회의를 기점으로 붕괴하면서 이들의 국제주의적 스타일,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 하는데 이 감당해야 했던 도시 환경에 좀 더 역동적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차세대 건축가들의 등장을 알리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자리매김됩니다. 이미 1953년 팀 10이라는 이름으로 일군의 젊은 건축가들이 시암의 획일적인 국제주의적 기조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데 팀 10은 시암의 제10회 회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해버립니다. 루이스 칸의 리처드 의학연구소는 고대와 중세 건축과 현대 건축의 절충 양식을 시도한 건물이며 소크 연구소는 루이스 칸의 정제된 개인적 스타일이 빛을 발하는 건물이죠. 61년에 착공되어 칸이 그 완성을 보지 못한 방글라데시의 국회의사당 건물은 빛의 미학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건축에서 빛의 작용에 매료된 칸의 설계는 그로 인해 가령 리처드 의학연구소처럼 건물과 건물의 기능에 불협화음을 빚어내기도 하지만 건축에 부여된 기능주의라는 조건을 넘어서 건축물의 어딘가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한 루이스 칸의 의도는 빛과 침묵의 미학이란 표현으로 20세기 현대의 건축사에서 칸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55년 이런저런 이유로 시암을 떠난 르꼬르비지에는 1955년 롱상 성당, 그리고 60년 생마리 성당, 그리고 1960년 착공되어 그가 세상을 떠난 한참 후에 2006년에 완공된 생피에르 성당 등 돋보이는 개인적 스타일과 건축 미학적으로 파격적인 과감함이 빛과 침묵의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분위기와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건축물들을 남기고 르꼬르비에지에는 196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건축물 사진들을 잠깐 볼까요? 이것이 리처드 의학 연구소의 건물인데요.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서 좀 많이 더웠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그리고 이 작품이 소크 연구소의 건물이고요. 여기 이렇게 바다로 향하는 그런 한 줄기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내부에 빛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건물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롱샹 성당이고요. 파격적이죠. 그리고 이 건물이 생마리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피르미니의 생피에르 성당이고요.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내부가 생마리, 생피에르 성당의
내부, 빛의 매력적인 호흡입니다. 이런 표현이 괜찮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